썩은 당나무 껍질을 삶아 종이를 뜨는 여인, 꽃분. 남편은 진실을 말하려던 밤, 벼랑 아래서 싸늘한 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고울의 종이 상권을 틀어진 최행수가 있었지요. 그런 꽃분 앞에 비밀을 품은 아이와 도깨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세 사람의 운명을 뒤집기 시작하는데, 어서 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치직, 치지직. 잿물에 잠긴 당나무 껍질이 가마솥 바닥에서 끓어오르며 퀴퀴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썩다 만 껍질이 잿물과 뒤엉키자 시커먼 거품이 부글부글 솟아올랐고 그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메웠지요. 코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안쪽까지 기어들어와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꽃분은 가마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껍질을 뒤적이고 있었지요. 황토색 저고리의 소매가 잿물에 젖어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고 주황빛 치마 앞자락에는 제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에 들러붙었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지요. 솥 안의 껍질을 건져 올려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섬유가 풀리기는커녕 질겅질겅 뭉쳐 있었습니다. 썩은 것은 아무리 삶아도 썩은 것이었지요. 이 여인이 어째서 이 꼴이 되었는고 하니 사연이 기막힙니다. 전라도 무주고을, 산이 깊고 물이 맑기로 이름난 곳이었지요. 당나무가 산비탈마다 우거져 한지를 뜨는 지역이 성한 고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지업사가 10곳이 넘었고 장날이면 하얀 종이 뭉치를 이고 진 사람들이 장터를 메웠지요. 꽃분의 남편 만수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지장이었습니다. 만수가 뜬 종이는 먹이 번지지 않고 100년을 두어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하여 먼 고을에서까지 살아올 만큼 이름이 났지요. 만수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를 뜰 때 대나무 발을 살짝 기울여 물결 무늬를 넣는 것이었지요. 햇볕에 비춰야 겨우 보이는 가느다란 물결이 종이 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내 도장이라 했지요. 종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뜬 것이라는 걸 종이가 스스로 말해주는 거야. 꽃분은 그 말을 들으며 웃기만 했습니다. 종이에 무슨 도장이냐고, 별난 소리를 다 한다고. 만수는 최행수 상단에서 일하는 지장이었습니다. 만수는 20살 때부터 최행수 상단에 들어가 10년을 일했습니다. 최행수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종이를 뜨는 사내였지요. 최행수는 만수의 솜씨를 아꼈지만 사람을 아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쓸모가 있으니 곁에 둔 것이었지요. 최행수는 이 고을의 당나무 밭과 지업사를 쥐고 흔드는 거상이었지요. 흑색 금박 도포에 갓을 눌러 쓴 덩치 큰 사내였습니다. 입가에 늘 웃음을 달고 다녔지만 그 웃음 아래 드러나는 이빨이 묘하게 날카로워 보였지요. 2년 전 가을, 만수가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만수가 부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최행수가 진상종이에 자풀을 섞고 있어. 무게를 속이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꽃분이 놀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지요. 그 눈에 무엇이 서려 있는지 꽃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반반씩 섞인 눈이었지요. 사흘 뒤 만수는 산속 당나무 밭벼랑 아래서 차가운 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내려왔을 때 만수의 저고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꽃분은 남편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닦아내며 소리를 죽여 울었지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면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마을에는 발을 헛디뎠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꽃분의 가슴 한켠에는 돌덩이 같은 의심이 내려앉았지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입을 열 수도 없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것은 빈 문서 넉 장과 지통 하나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과 세간을 싹 가져갔지만 지통만큼은 크고 무거워서 내버려두고 간 것이었지요. 꽃분은 그 지통을 끌고 산 아래 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움막이라 해봐야 벽이 반쯤 허물어진 폐가에 거적을 둘러친 것이 전부였지요. 남편 살아있을 때 먹던 쌀밥은 꿈에서나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뒤란에서 떨어진 풋감을 주워다 물에 우려 떫은 맛을 빼고 먹거나 산에서 캔 칡뿌리를 삶아 씹는 것이 끼니였지요. 그래도 꽃분은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최행수 상단에서 버리는 파지와 썩은 닭껍질을 주워다 잿물에 삶아 종이를 떴지요. 쓰레기에서 건진 재료라 제대로 된 종이가 나올리 만무했습니다. 삶아도 섬유가 풀리지 않고 억지로 떠보아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찢어지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손을 놀렸습니다. 살아있으니 손을 놀릴 수 있고 손을 놀릴 수 있으니 언젠가는 종이 한 장이라도 건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꽃분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더 있었지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제 것을 덜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굶주린 노인을 보면 칡뿌리라도 쪼개 내밀었고 움막 앞을 지나는 떠돌이가 있으면 남은 죽 한 사발이라도 건넸지요. 정작 꽃분의 저녁은 솥바닥에 남은 누른밥을 물에 불려 호를 마시는 것이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의 늦여름 눅눅한 습기가 고을 전체를 덮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꽃분이 가마솥 앞에서 껍질을 저으려는데 움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쿵쿵 울려왔지요. 거정문을 걷어차며 사내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행수 상단의 수아들이었지요. 앞장선 사내가 가마솥 가장자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것도 우리 물건에서 나온 쓰레기 아니냐? 쓰레기를 주워서 종이를 떠? 우리 허락 없이 종이 한 장도 뜨지 마라. 사내의 발길에 가마솥이 기울었습니다. 잿물이 와르르 쏟아져 흙바닥에 시커먼 웅덩이를 만들었지요. 꽃분이 하루 종일 삶던 껍질이 흙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저것은 어르신들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버린 것을 주워서 쓰는 것인데. 꽃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손 옆에 쌓아둔 마른 껍질 더미까지 발로 흩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주우면 도둑질로 관아에 고한다. 쓰레기라도 우리 것이야. 알아들었지? 사내들이 돌아간 뒤 꽃분은 흙바닥에 쏟아진 잿물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버린 것을 줍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한 처지라니 서러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로 짓눌리는 것 같았지요. 이를 악물었지만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흙바닥에 엎질러진 시커먼 잿물 위로 꽃분의 눈물이 떨어져 동그란 얼룩을 만들었지요. 해가 기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를 때리는 성긴 빗줄기였지만 금세 굵어졌지요. 꽃분은 엎질러진 잿물을 치우다 말고 움막 구석 처마 밑에 웅크린 검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보따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뼈가 앙상한 팔다리에 삼배옷이 누더기처럼 걸려 있었고 얼굴은 때가 겹겹이 앉아 본래 빛깔을 알 수 없었지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숨소리가 신라처럼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꽃분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어 움막 안으로 들이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거적으로 감싸주었지요. 곡간이라 할 것도 없는 구석을 뒤져 찬밥 한 덩이를 찾아냈습니다.
꽃분이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던 마지막 것이었지요. 찬밥을 물에 말아 아이의 입술에 한 숟갈씩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의 목이 가늘게 움직이며 밥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야 꽃분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꽃분의 저녁은 없어졌지요. 빈 솥바닥에 물을 부어 밥풀 한 톨 남지 않은 맹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꽃분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열을 식히고 틈틈이 쌀뜨물을 끓여 한 숟갈씩 먹였지요. 나흘째 되던 새벽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낯선 천장을 더듬다 꽃분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지요. 아이는 겁먹은 새끼 짐승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가 밖에 쓰러져 있길래 데려온 것이다. 아이는 한참을 경계하듯 꽃분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동이. 이름이냐는 물음에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꽃분은 더 캐묻지 않았지요.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먼저였지 사연을 캐는 것이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동이가 기운을 차리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아이는 말이 적었지요. 꽃분이 죽을 끓여주면 고개를 숙여 먹고 물을 떠다 주면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꽃분이 지통 앞에서 종이를 뜨는 날이면 동이는 마루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지요. 꽃분이 대나무 발로 물을 뜨고 섬유를 고르고 구들장에 펴서 말리는 과정을 아이는 숨도 쉬지 않는 듯 따라갔습니다. 그 눈이 범상치 않았지요. 먹을 것을 보는 배고픈 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이가 열에 들떠 잠꼬대를 했지요. 꽃분이 물수건을 갈아 얹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라비, 뿌리즙을 넣어야 해. 이 깡마른 아이가 무슨 뿌리즙을 말하는 것인지 그때는 꽃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움막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개울가 바위 위에 놓인 것이 있었지요. 꽃분이 며칠 전 장터에서 얻어온 쉰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쉰내가 나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잊은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나가보니 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사람 이빨은 아니었습니다. 꽃분은 고개를 갸우했지만 들짐승이 물어간 것이려니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그 뒤로도 바위 위에 놓아둔 것은 무엇이든 아침이면 사라졌습니다. 풋감 껍질도 칡뿌리 끝도 솥바닥에 긁어낸 누른밥 한 줌도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사람 것이 아닌 이빨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쩝. 새벽이 채오기 전이었습니다. 움막 안이 캄캄한데 부뚜막 쪽에서 무엇인가를 씹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꽃분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동이가 밥을 찾나 싶었지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은 동이가 누운 쪽이 아니었습니다. 부뚜막 위였습니다. 꽃분이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더듬었지요. 손에 잡히는 대로 부싯돌을 쳐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부뚜막 위를 비추는 순간 꽃분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부뚜막 위에 웬 것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초록빛 피부에 뾰족한 귀, 머리 위로 작은 뿔이 2개 솟아 있었습니다. 해진 갈색 넝마를 걸치고 있었는데 갈비뼈가 비칠 만큼 마른 몸이었지요. 그리고 그 입에는 꽃분이 동이 먹이려고 아껴둔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것의 황금색 눈이 등잔불에 번뜩거렸습니다. 꽃분이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한 박자 늦게 정신이 돌아오자
손에 잡히는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빗자루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초록것이 떡을 문 채 부뚜막에서 팔짝 뛰어 천장 석가래에 매달렸지요. 꽃분이 빗자루를 위로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초록것은 석가래에 거꾸로 매달린 채 떡을 우물우물 씹고 있었지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내려와. 그거 내 떡이야. 동이 먹일 떡이라고. 꽃분이 빗자루 끝으로 석가래를 탁탁 두드리자 초록것이 못 이기는 척 아래로 내려왔지요. 내려오면서도 떡을 놓지 않았습니다. 입 안가득 떡을 물고 악먹었어 했는데 떡이 입에 꽉 차서 악먹어서가 되었지요. 그 소리에 동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가 거적을 젖히고 상체를 일으키더니 부뚜막 아래에서 빗자루를 든 뚱보 안압과 떡을 문 초록빛 괴상한 것이 맞서고 있는 광경을 보았지요. 보통 아이라면 기겁을 했을 텐데 동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세상에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 무서워할 것 없다. 그것들도 외로운 거야 하셨던 말이 어린 가슴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꽃분이 오히려 놀랄 만큼 담담했지요. 동이는 초록것의 머리 위 뿔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뿔이 작네. 초록것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떡이 입에서 반쯤 빠져나왔습니다. 뭐? 작다고? 목소리가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앙칼지면서도 어딘가 삐진 아이 같은 톤이었지요. 이게 작아? 이게 얼마나 멋진 뿔인데. 꼬마가 뭘 알아? 동이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근데 진짜 작잖아. 초록것이 발을 동동 구르며 뿔을 가리켰지요. 이건 아직 다 안 자란 거야. 앞으로 이만큼 더 자랄 거라고. 두 손을 한 뼘쯤 벌려 보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입에 물었던 떡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초록것이 얼른 주워 흙을 후후 불어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꽃분은 빗자루를 든 채 이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지요. 무서움보다 어이없음이 먼저였습니다. 뿔 크기로 다투는 꼴이 사람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너 도깨비냐? 꽃분이 빗자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초록것이 떡을 꿀꺽 삼키고 입을 쓱 닦았지요. 물새라고 해. 도깨비 맞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름을 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물새는 부뚜막 가장자리에 털썩 앉으며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개울. 물소리가 좋아서 온 거야. 다른 이유 없어. 그러고는 투덜거렸지요. 근데 오니까 떡이 있길래. 바위 위에 놔뒀으면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걸 먹으라고 놔둔 게 아니라 쉰내가 나서. 쉰 거? 맛있던데. 꽃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동이가 끼어들었지요. 아주머니, 밖에 바위 위에 놓아둔 것 먹은 게 이 사람이었어요? 꽃분이 고개를 끄덕이자 동이가 물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풋감 껍질도? 누른밥도? 물새가 고개를 돌렸지요. 그건 뭐 놔뒀길래 주는 줄 알고. 다 먹었잖아. 맛이 없지는 않았어. 동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웃은 것은 움막에 온 뒤 처음이었지요. 물새는 그날부터 움막 주변에 눌어붙었습니다. 쫓아내도 소용없었지요. 낮에는 개울가 바위 위에 드러누워 물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슬금슬금 움막 처마 밑으로 기어와 잠을 잤습니다. 꽃분이 여기 살겠다는 거냐 하면 사는 거 아니야. 잠깐 쉬는 거야 했지요. 그 잠깐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닷새가 되었습니다. 물새가 왜 하필 이 움막 곁에 눌러 앉았는지를 꽃분이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지요. 해질 무렵 개울가에 나가보니 물새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옆에 서자 물새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여기 말고 다른 강가에서 살았어. 사람들이 빨래하고 쌀 씻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시끄러웠는데 그게 좋았어. 물새의 황금색 눈이 물 위에 비친 노을빛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났어. 마을이 비고 강이 조용해졌지. 물소리만 남았는데 그건 심심해. 물새가 물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지요. 오래 혼자 있었어. 그러다 여기 와서 들었지. 누가 물통 안에서 물을 휘저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꽃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통 앞에서 종이를 뜨던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사람 곁에 물소리가 그리워서 찾아온 도깨비라니. 꽃분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쓸렸습니다. 동이와 물새는 의외로 빨리 가까워졌지요. 동이가 물새에게 물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닭풀이 안 풀려 하고 가르쳐주자 물새가 꼬마가 나한테 가르쳐?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물새는 동이에게 개울에서 물줄기로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물고기를 모는 법을 보여주었지요. 동이가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려다 미끄러져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물새가 깔깔 웃으며 물줄기로 동이를 건져 올렸지요. 동이가 물을 뿜으며 형, 일부러 그런 거지? 하자 물새가 시치미를 뚝 뺐습니다. 내가 왜? 꼬마가 발이 미끄러운 거지. 하지만 물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물새는 꽃분이 종이를 뜨는 것을 자주 구경했습니다. 개울가 바위 위에 드러누운 척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지통 쪽을 힐끔힐끔 보았지요. 꽃분이 대나무 발을 앞뒤로 흔들면 지통 안에서 출렁이는 물결을 물새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이 제 몸 안에 무엇인가를 건드리는 모양이었지요. 한 번은 동이가 형, 저거 왜 그렇게 봐? 하자 물새가 퉁명스럽게 안 봐. 물이 답답하게 움직여서 짜증나는 거야 했습니다. 안 본다면서 또 보고 있었지요. 꽃분은 셋이 된 식구를 먹여야 했습니다. 움막 앞 가마솥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웃 마을에서 얻어온 질 나쁜 닭 껍질을 잿물에 삶아 두드리고 지통에 물을 채우고 닭풀을 넣어 섬유를 풀었지요. 그런데 닭풀과 섬유가 만날 때마다 자꾸 뭉쳤습니다. 섬유가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 종이에 구멍이 뚫리고 두께가 들쑥날쑥해지지요. 꽃분은 대나무 발을 앞뒤로 흔들며 애를 썼지만 섬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새가 지통 옆을 지나갔지요. 아무 생각 없는 척 손가락을 한번 튕겼습니다. 지통 안의 물이 달라졌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가운데서부터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지요.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실타래를 풀 듯 고른 물결이 지통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뭉쳐있던 섬유가 스르르 풀리며 물속에서 비단결처럼 고르게 퍼졌지요. 꽃분은 대나무 발을 잡은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따라 물이 참 곱네. 고개를 갸우했지만 물새가 한 짓인 줄은 알 턱이 없었지요. 물새는 이미 개울가 바위 위에 드러누워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이만 슬쩍 물새 쪽을 보았지요. 아이의 눈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린 듯 반짝였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꽃분이 발을 넣고 물을 떠올렸습니다. 발 위에 얹힌 섬유가 고르고 촘촘했지요. 구들장 위에 한 장 한 장 펴서 말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른 종이를 떼어냈지요. 꽃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구멍도 없고 두께도 고른 제대로 된 종이 한 장이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꽃분은 종이를 햇볕에 비춰보았지요. 종이 결 속에 가느다란 물결 무늬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만수의 버릇이
꽃분의 손에도 남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꽃분은 그 무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시큰했지만 울지 않았지요. 동이가 다가와 종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종이 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요. 갑자기 동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뿌옇던 눈동자에 불이 켜진 것처럼 또렷해졌지요. 이결, 할아버지 종이랑 비슷해요. 꽃분이 돌아보았습니다. 동이의 눈에 뭔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아이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데 아직은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꽃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 때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꽃분은 몰랐습니다. 이 깡마른 아이의 손에 궁궐에 종이를 바치던 대장인의 비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한 장의 종이가 꽃분과 동이와 물새, 셋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씨앗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톡, 톡, 토독. 꽃분의 방망이가 당나무 껍질을 내리쳤습니다. 돌판 위에 펴놓은 껍질이 방망이에 맞을 때마다 질긴 섬유가 조금씩 풀려나갔지요. 팔뚝이 저려올 만큼 오래 두드려야 겨우 한 줌의 섬유가 나왔습니다. 꽃분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저고리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늦여름 햇살이 움막 앞마당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동이가 꽃분의 옆에 앉아 껍질을 고르고 있었지요. 아이의 손이 껍질 위를 훑을 때마다 쓸만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솜씨가 빨랐습니다. 썩은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질긴 속껍질만 골라 꽃분 앞에 밀어놓았지요. 아주머니, 이건 삶아도 안 돼요. 속이 이미 갈색이에요. 동이가 껍질 한 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꽃분이 받아서 만져보니 정말 질겅거리는 느낌이 없었지요. 섬유가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걸 아느냐? 동이는 대답 대신 손만 움직였지요. 한참을 그렇게 껍질을 고르다가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궁궐에서 종이를 뜨셨어요. 꽃분의 방망이가 멈추었지요. 궁궐 안에 지소라는 곳이 있었대요. 전하께 올리는 종이를 만드는 곳. 할아버지는 거기서 제일 높은 장인이셨어요. 동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지요. 저는 할아버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콩 삶는 냄새를 맡으며 잤고 닭풀 배합하는 것을 옆에서 봤지요. 말을 배우기 전에 종이 냄새를 먼저 알았어요. 꽃분은 방망이를 내려놓고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제 사연을 꺼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1년 전에 일이 생겼어요. 전하께 올린 종이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했어요. 누군가 지통에 손을 대서 종이를 망친 것인데 죄가 할아버지한테 씌워졌지요. 동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껍질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얘졌지요. 할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쫓겨나시고 나서 금방 편찮으셨지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더니 동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참았지요. 꽃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지요. 동이가 고개를 숙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새가 개울가 바위 위에 누워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뾰족한 귀가 이쪽을 향해 쫑긋 서 있었습니다. 물새의 황금색 눈에 뭔가가 스쳤지만 입은 열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동이가 꽃분을 산비탈로 이끌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찾아야 해요. 동이가 가리킨 것은 산비탈 습한 곳에 자라는 풀뿌리였지요.
황촉규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닭풀의 원료가 되는 풀이었지요. 이 뿌리에서 나오는 즙을 닭풀에 섞으면 섬유가 물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고르게 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보통 닭풀은 물에 넣으면 금방 퍼지는데 이 즙을 넣으면 섬유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종이 결이 고와진다고. 꽃분은 놀랐지요. 종이를 뜬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비법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만수도 말한 적이 없었지요. 궁궐지소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법인 모양이었습니다. 셋은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풀뿌리를 캤습니다. 꽃분이 삽으로 흙을 파고 동이가 뿌리를 골라 꺼내고 물새는 바위 위에 앉아 구경만 했지요. 너는 안 도울 거냐? 꽃분이 땀을 닦으며 물새를 노려보았습니다. 물새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지요. 도깨비는 원래 아니래. 먹을 때는 셋이 먹으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동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그럼 저 나무 위에 있는 칡덩굴 좀 잘라줘. 저건 높아서 내가 못 닿아. 물새가 투덜거리며 일어났지요. 꼬마가 시키는 건 들어주는 거 아닌데. 하면서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 칡덩굴을 뚝뚝 꺾어 아래로 던졌습니다. 동이가 한 아름받아 안았지요. 물새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거야. 네. 형 잘해요. 물새의 뾰족한 귀가 빨갛게 물들었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셋은 종이 뜨기에 들어갔습니다. 동이가 풀뿌리를 절구에 넣고 찧었지요. 작은 팔에 힘이 붙였지만 아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절구 안에서 미끈한 즙이 흘러나왔지요. 동이가 그 즙을 지통물에 조금씩 풀었습니다.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즙이 안 풀리고 너무 뜨거우면 성질이 죽어요. 동이가 손을 물에 넣어 온도를 재며 즙의 양을 조절했지요. 9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꼼꼼함이었습니다. 꽃분이 대나무 발을 들고 지통 앞에 섰지요. 발을 물에 담그고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동이의 즙이 섞인 물은 확실히 달랐지요. 섬유가 물속에서 천천히 고르게 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꽃분의 손끝이 발을 통해 전해오는 섬유의 결을 읽었지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딱 맞는 두께를 잡아내는 감각이 손가락 끝에 살아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좋아요. 동이가 옆에서 꽃분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지요. 꽃분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어깨 너머로 본 거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종이는 결국 손이 뜨는 거라고. 좋은 손이 제일이라고. 꽃분은 대답 대신 발을 한 번 더 흔들었지요. 발 위에 얹힌 하얀 섬유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구들장에 펴서 말린 종이를 떼어냈을 때 셋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질기고 옥빛이 도는 하얀 종이였습니다. 손끝으로 문질러도 찢어지지 않았고 햇볕에 비춰보면 결이 고르게 이어져 비단처럼 매끄러웠지요. 꽃분이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추었을 때 종이 결 속에 가느다란 물결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만수의 도장이었지요. 꽃분의 손에 남편의 버릇이 배어 있어 저절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무늬 예뻐요. 동이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지요. 꽃분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뿌듯한 웃음이었지요. 며칠 뒤 꽃분은 종이 대여섯 장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지요. 종이를 펼쳐놓자 지나가던 붓장수 박영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영감은 이 장터에서 30년을 붓을 깎아온 터줏대감이었지요. 이게 뭐냐? 박영감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결을 문지르고 햇빛에 비춰보았지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문이 자네 남편이 넣던 그 물결 문이 아닌가? 꽃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영감이 종이를 한 장 더 집어들어 꼼꼼히 살폈습니다. 먹을 찍어봐야 알겠지만 결만 보면 만수가 뜬 것과 견줄만 하구먼. 아니, 결이 더 고운 것 같기도 하고. 박영감은 종이 3장을 사갔습니다. 엽전 새잎을 꽃분의 손에 쥐어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허나 조심해야 해. 최행수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네. 꽃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엽전이 작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꽃분의 가슴에서는 산만큼 묵직했지요. 꽃분은 장터에서 쌀 한 대와 소금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움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새가 보따리를 킁킁 맞더니 눈이 번뜩였지요. 떡은 없어? 꽃분이 물새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쌀 사기도 빠듯한데 떡은 무슨 떡? 그날 저녁 셋은 오랜만에 쌀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꽃분이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움막 안을 채웠지요. 동이가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지요. 물새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후후 불며 한 술 한 술 떠먹었습니다. 도깨비도 따뜻한 밥 앞에서는 투덜거림을 멈추는 모양이었지요. 동이가 개울에서 잡아온 고기를 꽃분이 매운탕으로 끓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물새가 솥 가장자리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지요. 간이 좀 싱거운데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코가 사람보다 10배는 좋아. 소금이 모자라. 꽃분이 못 이기는 척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더니 물새가 희히 웃었습니다. 동이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형 말이 맞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 하자 물새가 뿔을 세우며 으스댔지요. 봐라. 내가 맞잖아. 꽃분이 국자로 물새 머리를 톡 쳤습니다. 잘난 척은. 셋이 둘러앉은 부뚜막 앞에 웃음소리가 번졌지요. 움막은 허름했고 반찬이라 해봐야 매운탕 하나뿐이었지만 그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며칠 뒤 장터 큰 길이었습니다. 꽃분이 종이 몇 장을 들고 박영감의 북가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가게 앞에 종이를 내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꽃분이 돌아보았지요. 최행수가 서 있었습니다. 흑색 금박 도포 자락이 바람에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갓 아래로 보이는 눈이 꽃분의 손에 든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최행수의 걸음이 멈추었지요. 입꼬리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웃을 때보다 더 무서웠지요. 최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의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느릿하게 몸을 돌려 걸어갔지요. 금박 도포의 등이 장터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꽃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풀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영감이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눈을. 장터의 왕이 과부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꽃분도 박영감도 알고 있었지요. 사각, 사각. 양반의 붓끝이 종이 위를 쓸었습니다. 먹물이 붓에서 흘러내려 종이에 닿는 순간 번지지 않고 또렷한 획이 그어졌지요. 양반이 붓을 멈추고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글씨 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종이 어디서 난 것이오? 박영감이 꽃분 쪽을 가리켰습니다. 장터 구석에 보자기를 펴놓고 종이 5장을 늘어놓은 뚱보 안악이 꽃분이었지요. 양반이 다가와 종이를 한 장 더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결을 문질러 보고 한쪽 끝을 잡아당겨 질김을 시험했지요. 먹이 번지지 않고 결이 곱고 질기기까지 하니 이 고을에서 이런 종이를 본 것은 오래간만이요. 양반이 종이 5장을 모두 사갔습니다. 엽전 5잎이었지요. 그 뒤를 이어 서당 훈장이 왔고 편지지를 찾던 안악이 왔고 먼 고을에서 장을 보러 온 상인까지 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꽃분의 보자기는 비어 있었지요. 손바닥 위에 엽전 12잎이 쌓여 있었습니다. 꽃분은 엽전을 한 입 한 입 세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다운 돈이었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꽃분이 엽전을 부뚜막 위에 쏟아놓자 동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물새가 엽전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이거면 떡을 20개는 사겠는데 했지요. 떡 타령 좀 그만해라. 떡이 어때서?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 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떡보다 고기가 맛있어. 꼬마가 뭘 알아? 떡이지. 고기요. 떡? 고기. 꽃분이 둘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았지요. 쌀 사고 반찬거리 사면 남는 게 없어. 둘 다 입 다물어. 하지만 꽃분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셋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꽃분은 장터에서 고깃덩이를 하나 사왔습니다. 떡도 샀지요. 솥에 고깃국을 끓이고 쌀밥을 지었습니다. 물새는 떡을 받아들고 두 뺨이 터질 만큼 한 입에 물었지요. 동이는 고깃국을 후후 불며 한 술씩 떠먹었습니다. 꽃분은 둘이 먹는 것을 보며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지요. 밥알이 혀 위에서 부서질 때 꽃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뜨거운 밥을 셋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였지요. 물새가 떡을 삼키고 동이를 흘겨보았습니다. 떡이 더 맛있지? 고기가 맛있어요. 맛을 모르는 꼬마야. 동이가 물새에게 고깃국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내밀었지요. 물새가 받아먹더니 한참 입맛을 다셨습니다. 고기도 나쁘지는 않아. 동이가 희히 웃었지요. 꽃분이 둘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움막 안에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흘렀지요. 그 밤이었습니다. 최행수의 상단 큰 방이었지요. 기름 등잔 불빛이 흑색 금박 도포 위에 번들거렸습니다. 최행수가 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수아가 장터에서 사온 꽃분의 종이었습니다. 최행수가 종이를 등잔빛에 비춰보았지요. 종이 결 속에 가느다란 물결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최행수의 눈이 좁아졌지요. 이 무늬. 최행수의 입이 굳었지요. 10년을 부려먹은 사내의 버릇을 최행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만수놈의 손버릇이 아직도 살아있어. 최행수의 손가락이 종이 위의 물결 무늬를 천천히 더듬었지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저 과부년이 이걸 뜨고 있어? 장터에서 양반들이 사가고 있다 합니다. 먹이 번지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행수가 종이를 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구겨진 종이 위에 물결 무늬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행수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지요. 밥그릇만의 문제가 아니야. 최행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등잔 불빛이 얼굴 아래쪽만 비추어 눈두덩이 그늘에 잠겼지요. 만수가 뭘 알고 있었는지 전현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 전현이 입을 열면 최행수가 말을 끊고 수아를 보았습니다. 관아 아전조서방을 불러.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혼자 남은 큰 방에서 최행수가 등잔 심지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요.
최행수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이 고을 사람들한테 종이를 대주는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고을에서 종이 한 장 구할 수 없어. 내가 이 장사를 지키는 것이 고을을 지키는 거야. 등잔불이 흔들리며 최행수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크게 일렁거렸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꽃분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 움막 밖이 이상했지요. 공기가 매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산 쪽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요. 연기였습니다. 꽃분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산비탈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산비탈 중턱에 닿았을 때 꽃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당나무 밭이 타고 있었지요. 꽃분이 유일하게 야생 당나무 껍질을 구하던 곳이었습니다. 불이 밭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불꽃이 당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며 잎이 쪼글쪼글 말려 떨어졌습니다. 까만 재가 바람에 실려 꽃분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지요. 꽃분은 타는 밭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동이가 꽃분을 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도 타는 밭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동이의 얼굴에 불빛이 붉게 비쳤습니다. 꽃분이 재를 한 줌 쥐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재가 바람에 흩어졌지요.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 무렵부터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 뜬 종이에서 벌레가 나왔다더라. 파지를 주워다 만든 거라 벌레가 있대.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간간히 종이를 사러 오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꽃분이 장터에 종이를 펴놓아도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박영감만이 몰래 종이를 한두 장 사갔지만 대놓고 가게에 놓지는 못했습니다. 최행수 귀에 들어가면 나도 끝이야. 미안하네. 박영감이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꽃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할 수 없었지요. 박영감도 최행수의 그늘 아래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원료가 없었습니다. 당나무 밭이 탔으니 껍질을 구할 곳이 없었지요. 콩이 없으면 장을 담글 수 없듯 당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뜰 수 없었습니다. 최행수가 고을 안팎의 당나무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할 길도 막막했지요. 꽃분은 잿더미가 된 밭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맣게 탄 당나무 그루터기가 군데군데 솟아 있었지요. 불에 타다 망가지가 꺾여 흙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동이가 꽃분의 옆에 서 있었지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당나무 가지 하나를 주워 올렸지요. 까맣게 그을린 가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마디가 하얘질 만큼 그 뒤에서 물새가 나무 위에 앉아 밭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황금색 눈에 불빛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새의 입이 꾹 다물어져 있었지요. 투덜거림도 장난기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물새가 고개를 돌려 꽃분을 보았지요. 꽃분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잿더미 앞에 선 뚱보안하게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지요. 물새의 초록빛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뚝뚝 움막 처마 끝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꽃분이 눈을 떴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손을 뻗었지만 장작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장작을 태운 것이었지요.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밥풀 몇 톨이 까맣게 탄 채 남아 있었지요. 꽃분은 손가락으로 밥풀을 긁어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고 쓴맛이 났지요. 동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이 다시 쏙 들어가 있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당나무 밭이 타고 소문이 퍼진 뒤로 종이를 팔 수 없게 되자 셋의 살림은 쪼그라들었지요. 물새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개울가 바위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꼼짝을 않았지요. 투덜거림도 장난도 떡 타령도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도깨비도 입이 무거워지는 모양이었지요. 꽃분은 움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텅 빈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나무 껍질도 없고 팔종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요. 손이 놀 수 없으니 돈이 들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꽃분은 아침마다 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이라도 갈아 넣고 발을 닦고 지통 가장자리에 낀 이끼를 손톱으로 긁어냈지요. 종이를 뜰 재료가 없어도 지통만큼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고 셋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지요. 동희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최행순의 상단 뒷마당에 닭찌꺼기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밤에 몰래 가면 안 된다. 꽃분이 단칼에 잘랐지요. 들키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동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꺼지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꽃분이 눈을 떠보니 동희가 없었지요. 거적이 빈 채 말려 있었습니다. 꽃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동희, 동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꽃분은 맨발로 뛰어나갔지요. 장터 쪽으로, 최행수 상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지만 느끼지 못했지요. 최행수 상단 뒷담장 아래에서 동희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담 밑에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품 안에 닭찌꺼기 한 줌을 안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동희의 옆에 수아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소. 수아 하나가 동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아이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관하로 끌고 간다. 꽃분이 달려들었지요. 수아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아이가 잘못한 것을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수아가 꽃분을 밀쳤지요. 꽃분의 덩치가 뒤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어 수아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제발이요. 아이입니다. 9살짜리입니다. 버리신 것을 주운 것뿐입니다.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버린 것도 우리 것이야. 도둑은 도둑이지. 동희를 흙바닥에 내던졌지요. 아이가 흙 위에 엎어지며 품에 안고 있던 닭찌꺼기가 흩어졌습니다. 동희가 흙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었지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괜히. 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꽃분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동희를 끌어안았지요. 내 잘못이 아니다.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아가 꽃분의 등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빚이나 갚아라.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는 관하로 보낸다. 수아들이 돌아가면서 움막 쪽을 힐끔 보았지요. 앞장선 사내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움막 앞에 서 있는 지통을 발견했습니다.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저것 좀 봐라. 저 과부년이 아직도 종이를 뜰 생각을 하고 있어. 사내가 지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꽃분이 벌떡 일어났지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사내가 지통을 양팔로 들어 올렸습니다. 지통은 컸지만 사내의 힘에 달랑 들렸지요.
꽃분이 달려들어 지통에 매달렸습니다. 사내가 꽃분을 뿌리쳤지요. 꽃분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꽝! 지통이 마당 바닥에 내리쳐졌지요. 나무가 갈라지며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통의 옆구리가 쩍 벌어지고 바닥판이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꽃분이 남편한테서 물려받은 남편이 손때를 묻혀 가장자리가 반들반들해진 그 지통이 꽃분의 눈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꽃분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갈라진 지통을 바라보았지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아들이 깔깔거리며 떠났지요. 마당에는 깨진 지통과 쏟아진 물, 그리고 흙바닥에 엎드린 꽃분만 남았습니다. 동이가 기어와 꽃분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문 채 그날 밤 꽃분은 깨진 지통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갈라진 나무를 맞춰보았지요.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새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새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 곁에서 100년을 혼자 있었어. 꽃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사람 곁이 이렇게 아픈 건 몰랐어. 물새의 황금색 눈에 달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눈에 물기가 비치는 것을 꽃분은 처음 보았지요. 꽃분은 대답 대신 깨진 나무 조각을 하나 더 주워 올렸습니다. 물새가 그것을 받아 꽃분의 손 옆에 맞춰 놓았지요. 둘이 나란히 앉아 깨진 지통 조각을 맞추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이가 잠든 뒤였습니다. 꽃분이 깨진 지통에 진흙을 이겨 붙이고 갈라진 틈에 칡덩굴을 감아 동여맸지요. 지통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물건이었습니다. 금이 가고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볼품없는 통이었지요. 하지만 물은 담을 수 있었습니다. 꽃분은 동네에서 버려진 해진 삼배옷을 주워왔습니다. 빨래터에 버려진 낡은 배보자기, 산에서 캔 썩은 칡덩굴도 모았지요. 당나무 껍질이 없으니 쓸 수 있는 모든 섬유를 긁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잿물에 삶고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를 풀었지요. 제대로 된 원료가 아니니 섬유가 거칠고 불순물이 가득했습니다. 깨진 지통에 물을 채우고 그 거친 섬유를 풀었지요. 물이 시커멓게 탁해졌습니다. 그때 물새가 다가왔습니다. 투덜거림도 장난기도 없는 얼굴이었지요. 물새가 지통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지통 위로 뻗었지요. 물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황금색 눈에 빛이 났습니다. 지통 안에 물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소용돌이가 아니었습니다. 물 전체가 거세게 진동하며 물속의 불순물이 하나씩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흙 알갱이가 썩은 칡 조각이, 벌레 찌꺼기가 물 밖으로 탁탁 튀었지요. 마치 물이 스스로 더러운 것을 골라내어 뱉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새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았지요. 물새의 온몸이 힘에 짓눌리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새의 이빨 사이에서 끙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물새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지통 뒤로 몸을 숨겼지요. 꽃분이 문 쪽을 보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빨래를 들고 개울로 가는 발소리였지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꽃분이 돌아보았습니다. 물새가 지통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초록 피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지통 안을 들여다본 꽃분의 입이 벌어졌지요. 시커멓던 물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것은 순백의 섬유뿐이었지요. 가장 더러운 원료에서 가장 깨끗한 섬유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꽃분이 물새를 보았습니다. 물새가 고개를 돌렸지요. 뭘 봐? 꽃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통 앞에 무릎을 꿇고 대나무 발을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발을 물에 넣었습니다. 딱 10장이면 된다. 꽃분이 중얼거렸지요. 무엇이 10장이면 되는 것인지 그때는 물새도 동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르르 사르르 구들장 위에 펴놓은 젖은 종이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꽃분이 종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으로 종이 결을 쓸고 있었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끝이 종이 위에 물결 무늬를 더듬었습니다. 만수의 무늬였지요. 햇볕에 비쳐야 겨우 보이는 가느다란 물결. 꽃분의 손에 남편의 버릇이 배어 있어 저절로 새겨지는 무늬였습니다. 꽃분은 그 무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 종이가 증명해 줄 것이다. 동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뭘 증명하는 거예요? 꽃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종이를 한 장 한 장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10장이었지요. 깨진 지통에서 쓰레기 같은 원료에서 물새의 힘과 동이의 비법과 꽃분의 손이 합쳐져 뜬 10장의 종이. 질기고 옥빛이 돌았습니다. 햇볕에 비추면 물결 무늬가 은실처럼 빛났지요. 꽃분은 그 10장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동이가 궁금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꽃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꽃분은 낮에는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해서 끼니를 입고 밤에는 움막 뒤편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했지요. 동이와 물새가 잠든 뒤 등잔불 아래서 남편이 쓰던 낡은 대나무 발을 꺼내 한 올 한 올 갈라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발의 결과 간격을 손끝으로 더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기를 반복했지요. 발의 대나무 올 하나를 손톱으로 튕겨보았습니다. 탱 하고 짧은 소리가 났지요. 꽃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올을 튕기자 이번에는 텅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꽃분이 그 올을 빼내어 새 대나무 올로 바꿔 끼웠습니다. 올 사이의 간격을 손끝으로 재고 넓은 곳을 좁히고 좁은 곳을 벌렸지요. 만수가 쓰던 발의 간격을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물결 무늬를 만드는 비밀이었지요. 남편이 가르쳐 준 적은 없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손끝에 남은 것이었지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꽃분의 눈에는 결심한 사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에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더 돌기 시작했지요. 한양에서 궁궐 진상용 한지를 검수하러 감찰관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지소에 보관하던 종이가 상해서 각 고을에서 급히 진상품을 구해 올리라는 어명이 떨어졌다는 말이었지요. 이 고을처럼 한지로 이름난 곳에는 반드시 감찰관이 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최행수였지요. 최행수는 상단의 지업사 3곳을 밤낮없이 돌리며 종이를 쏟아냈습니다. 수하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당나무를 삶고 두드리고 떴지요. 그런데 최행수의 장사 수법에는 한 가지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게를 속이려고 종이를 덜 말린 채 지하 석실의 밀봉에 보관하는 것이었지요. 진흙으로 석실 문을 꽉꽉 메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덜 마른 종이는 무게가 더 나갔고 무게가 나가면 값을 더 받을 수 있었지요. 장마철 습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최행수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행수의 석실에는 수만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지요. 밀봉된 어둠 속에서 습기가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종이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그것을 몰랐지요. 석실 문은 진흙으로 굳게 봉해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종이가 최고라 믿고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영감이 몰래 꽃분의 움막을 찾아왔지요.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꽃분아. 박영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30년을 저 최행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무서웠지. 장터에서 장사를 하려면 최행수한테 밉보이면 안 되니까. 박영감이 등잔불 앞에 주저앉았지요. 노인의 굽은 등이 그늘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가 흙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봤지. 9살짜리 아이가 쓰레기 한 줌 주웠다고 멱살이 잡혀서.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 얼굴이 보여. 내가 30년을 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박영감이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펼쳤지요. 안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요. 박영감이 그 종이를 등잔불에 비추었습니다. 종이 결 속에 가느다란 물결 무늬가 또렷하게 빛났지요. 만수가 살아있을 때 내게 준 종이야. 이 무늬가 내 도장이니 잘 갖고 계시오 했지. 7년 전이야. 꽃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무늬가 박힌, 남편이 직접 뜬 종이 7년 전 것이었지요.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소? 꽃분은 박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노인의 마른 손을 꼭 쥐었지요. 영감님 감사합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30년이나 늦었지. 노인이 일어서며 등을 돌렸지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꼭 이겨야 해. 이번에 못 이기면 다음은 없어. 박영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꽃분은 박영감이 놓고 간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만수의 무늬가 등잔불에 은실처럼 빛났지요. 꽃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종이가 남편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동이가 잠에서 깨어 꽃분을 보았지요. 아주머니, 울고 있어요? 꽃분이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안 울어. 바람이 들어와서 눈이 시린 거야. 바람은 불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관아의 방이 나붙었지요. 감찰관이 사흘 뒤 도착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장터가 술렁거렸지요. 꽃분은 방을 보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장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10장의 종이를 꺼냈지요. 그 위에 박영감이 준 만수의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11장이었지요. 꽃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물새가 담벼락 뒤에서 꽃분을 보고 있었지요. 꽃분이 종이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새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동이가 물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우리 이길 수 있어? 물새가 동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의 맑은 눈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새가 한참 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르지. 근데 저 아줌마가 지면 내가 먹을 떡이 없어지잖아. 동이가 피식 웃었지요. 형은 맨날 떡 타령이야. 떡이 중요하거든. 동이가 웃음을 거두고 물새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록빛 손 위에 아이의 작은 손이 얹혔지요. 물새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형, 고마워. 물새가 고개를 확 돌렸지요. 뭐가 고마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뾰족한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물새가 동이의 머리를 쓱 쓸어주었지요. 초록빛 손이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 위에 얹혔다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꽃분이 눈을 떠보니 움막 밖에서 철벅철벅 물소리가 들렸지요. 문을 열고 나가자 물새가 개울에서 깨진 지통까지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지통에 붓고 다시 개울로 뛰어가 물을 떠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초록 피부가 땀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뭘 하는 거냐? 물새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지요. 물이 모자라잖아. 깨진 통이라 새니까 미리 채워놔야 해. 꽃분이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물새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지요. 꽃분은 한참 물새의 등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움막으로 들어가 대나무 발을 꺼냈습니다. 꽃분이 움막 문 앞에 섰지요. 10장의 종이를 품에 안고 잿더미가 된 당나무 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분의 치마 자락이 펄럭였지요. 꽃분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 10장으로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이도 물새도 그리고 최행수도 둥, 둥, 둥 관아 앞마당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찰관 일행이 고을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말을 탄 감찰관의 뒤로 관원 넷과 포졸 6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큰 길 양쪽으로 늘어서서 구경했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찰관은 50줄의 마른 사내였지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관아 대문 앞에 나와 허리를 굽혀 맞이했지요. 최행수가 관아 마당 한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 도포로 갈아입고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쓴 모습이었지요. 수아 대여섯이 뒤에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석실에서 꺼내온 종이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행수가 감찰관 앞에 나아가 허리를 굽혔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인이 정성껏 준비한 종이가 있사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행수가 수아에게 눈짓하자 종이 꾸러미가 풀렸지요. 밀봉된 보자기를 풀어 첫 번째 종이 묶음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났지요. 코를 찌르는 눅눅하고 시큼한 냄새가 보자기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수아가 종이를 펼치자 감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하얘야 할 종이가 시커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곰팡이였지요. 종이 사이사이에 짙은 녹색과 검은색 곰팡이가 벽처럼 피어 있었고 군데군데 종이가 물러져 손가락으로 찌르면 구멍이 뚫릴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여시오. 최행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수아들이 허겁지겁 다른 묶음을 풀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밀봉된 석실 안에서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종이를 속부터 썩혀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게를 속이려고 덜 말린 종이를 밀봉해 둔 탐욕이 수만 장의 종이를 곰팡이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악취가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지요. 감찰관의 눈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따위 것을 전하께 올리려 했느냐. 최행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장마습기가 예년과 달라서. 감찰관은 듣지 않았지요. 전하의 어진을 모사할 종이를 구하라는 어명인데 곰팡이가 핀 종이를 바치겠다? 이 고을에 종이 뜰 줄 아는 자가 이것뿐이냐. 감찰관이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바로 그때 군중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한 사람이 더 있사옵니다. 마을 이장이었지요. 이장이 감찰관 앞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뒤를 가리켰습니다. 군중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지요. 꽃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 치마에 황토색 저고리, 기운 자국이 군데군데, 쪽진 머리에 흰 댕기, 뚱보안하기 비단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꽃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종이를 뜨는 자냐? 예, 나으리. 꽃분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10장의 종이가 드러났지요. 햇볕 아래서 옥빛이 도는 하얀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감찰관이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지요. 손가락으로 결을 문지르고 빛에 비춰보고 한쪽 끝을 잡아당겨 질김을 시험했습니다. 감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결이 곱고 질기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꽃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최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으리, 이 여인의 종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돌렸지요. 최행수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의 직인이 찍힌 문서였지요. 이 여인은 관에 등록된 지장이 아니옵니다. 무허가로 종이를 떠서 진상품을 사칭하는 것이옵니다. 감찰관의 눈이 좁아졌지요. 최행수가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의 남편은 소인의 상단 소속 지장이었사옵니다. 그 기술은 상단의 것이옵니다. 이 종이는 소인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지요. 감찰관이 문서를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관아 직인이 찍혀 있었지요. 감찰관이 꽃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내 남편이 이자의 상단 소속이었느냐? 꽃분의 입술이 떨렸지요. 남편이 상단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장 등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몰랐지요. 최행수가 관아 아전을 매수하여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꽃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최행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지요. 그때 군중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동이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배옷에 집신을 신은 9살 아이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아이의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애는 뭐냐? 감찰관이 동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저는 한양 궁궐지소의 대장인이셨던 분의 손자입니다. 종이를 압니다. 동이가 꽃분의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지요. 나으리, 이 종이를 물에 띄워 보십시오. 감찰관이 고개를 갸우했지만 포졸에게 눈짓했지요. 관아 마당 한쪽에 놓인 큰 물통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동이가 꽃분의 종이를 물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지요. 종이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군중 맨 뒤 관아 담벼락 그늘에 숨은 물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초록빛 두 손을 앞으로 뻗었지요. 황금색 눈이 타올랐습니다. 물통 안의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잔잔한 떨림이었습니다. 물 표면이 가늘게 흔들리더니 종이 위로 스며든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물방울이 종이 결을 따라 하나씩, 둘씩 맺혔습니다. 구슬처럼 맑은 물방울이 종이 위에서 또르르 굴렀지요. 구경꾼 중 하나가 저것 좀 봐라. 소리쳤습니다. 물방울들이 종이 결 속에 숨어있던 물결 무늬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지요. 가느다란 물줄기가 무늬의 구비를 따라 소용돌이치며 빛을 받아 은실처럼 반짝였습니다. 종이 위에서 물결 무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물이 종이를 타고 오르며 허공으로 가느다란 물줄기를 세웠습니다. 투명한 물줄기 안에서 물결 무늬가 소용돌이치며 햇볕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부서졌지요. 관아 마당이 숨을 죽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서 있었지만 소리가 없었지요. 바람소리만 물줄기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물새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이마에 핏줄이 돋았고 이빨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초록빛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물새가 동이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물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줌마가 지면 안 된다. 물새는 떨리는 손을 놓지 않았지요. 동희가 감찰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무늬는 꽃분이 아주머니의 남편 만수 어른이 평생 종이에 넣던 장인의 표식입니다. 상단 소속 지장은 이런 표식을 넣지 않습니다. 독립 장인만이 넣는 자기 도장이지요. 감찰관이 물통 위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결 무늬가 물 위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최행수 상단 종이에도 이 무늬가 있느냐? 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대보시면 압니다. 감찰관이 포졸에게 명했지요. 최행수의 곰팡이 종이 중 그나마 형태가 남은 것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물에 띄웠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결 무늬가 없었지요. 물방울이 맺히지도 소용돌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젖은 종이가 물 위에 축 처져 있을 뿐이었지요. 감찰관이 두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지요. 그때 꽃분이 보자기 안에서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갸우했지요. 군중 사이에서 박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으리, 그 종이는 만수가 살아있을 때 소인에게 준 것이옵니다. 7년 전 것이지요. 소인이 꽃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꽃분이 종이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7년 된 종이 결 속에서도 같은 물결 무늬가 빛났지요. 소인이 30년을 이 장터에서 붓을 깎았습니다. 이 무늬가 박힌 종이를 사오는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만수의 도장이고 꽃분이가 물려받은 손의 도장입니다. 상단의 것이 아닙니다. 감찰관이 최행수를 보았지요. 내 상단 종이에는 이 무늬가 없다. 내가 내민 문서가 사실이라면 내 상단 종이에도 이 무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최행수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지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좀 전 최행수가 내민 지장 등록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문서는 만수가 상단 소속이었다는 7년 전 기록이라 했느냐. 그런데 먹빛이 어째서 이리 선명하냐. 7년 된 먹이 이렇게 까말 수가 있느냐. 감찰관이 관아 아전을 불렀지요. 아전 조서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조서방이 바닥에 엎드렸지요. 최행수 어른이 시킨 것이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옵니다. 최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감찰관이 포졸에게 명하자 최행수의 상단 창고가 뒤졌습니다. 창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곰팡이 핀 종이 더미, 자풀을 섞어 만든 가짜 종이 원료, 그리고 고을 사람들에게서 걷어들인 빈문서 꾸러미였지요. 감찰관의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백성의 밥줄을 틀어쥐고 가짜 종이로 전하를 기만하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물을꼬?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지요. 당나무를 독점의 값을 올린 일, 빚을 핑계로 지업사를 빼앗은 일, 수하를 시켜 행패를 부린 일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행수가 포승줄에 묶였지요. 흑색 금박 도포 자락이 흙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갓이 벗겨져 나뒹굴었지요. 그토록 거들먹거리며 고울을 쥐고 흔들던 사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꼴을 고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지켜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찰관이 꽃분의 종이를 다시 들어 올렸지요. 물기가 마른 종이 위에 물결 무늬가 은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최상급 진상품으로 채택한다. 꽃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에서만 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동이가 달려와 꽃분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지요. 담벼락 뒤에서 물새가 축 늘어져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축 늘어져 있었고 초록 피부가 땀에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물새가 고개를 돌려 마당 쪽을 보았습니다. 꽃분과 동이가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보였지요. 물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떡 사오라고 해야지. 물새가 중얼거렸지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탁, 타닥, 탁. 꽃분의 방망이가 새 당나무 껍질을 내리쳤습니다. 돌판 위에서 질긴 섬유가 풀려나왔지요. 탱탱하고 싱싱한 껍질이 방망이에 맞아 찰진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움막 앞에서 썩은 껍질을 두드리며 눈물 찢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감찰관이 최행수의 재산을 몰수한 뒤 최행수가 독점하던 당나무 밭과 지업사 가운데 하나를 꽃분에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진상품을 뜬 공이었지요. 꽃분은 난생 처음 제대로 된 지업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지통, 새 대나무발, 반듯하게 쌓인 당나무 더미. 문을 열고 들어선 꽃분이 한참을 서서 안을 둘러보았지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동이가 꽃분의 치마 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아주머니, 울어요?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갔어. 지업사 안에 먼지는 없었지요. 꽃분이 새 지업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깨진 지통을 마당 한켠에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새 지통이 있었지만 진흙과 칡덩굴로 기워맨 낡은 지통을 버리지 않았지요. 동이가 새 것이 있는데 왜 저걸 놔둬요? 하자 꽃분은 웃기만 했습니다. 저것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지. 고을 사람들의 발길이 달라졌지요. 예전에 외면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종이를 구했습니다. 서당 훈장이 와서 먹이 참 잘 먹는다 했고 편지지를 사러 온 안악이 이 종이에 편지를 쓰면 마음이 전해질 것 같다 했지요. 먼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이 왔습니다. 장터에서 꽃분의 종이를 대놓고 펼쳐놓고 파는 사람이 있었지요. 박영감이었습니다. 북가게 앞에 꽃분의 종이를 한 줄로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 이결 좀 만져보시오 했지요. 30년을 눈치만 보던 노인이 가게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것은 장터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꽃분이 박영감 가게에 종이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지요. 영감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박영감이 꽃분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30년치를 한꺼번에 갚는 거야. 부족하지.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꽃분이 셋이 먹을 밥상을 차렸지요. 쌀밥에 된장국, 나물 3가지에 생선 1마리. 움막 시절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물새가 밥상 앞에 앉자마자 된장국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지요. 간이 딱 맞네. 꽃분이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싱겁다고 할 줄 알았다. 오늘은 맞아. 동이가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끼어들었지요. 형, 떡은 안 사왔는데? 물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떡? 맞다, 떡. 꽃분이 부엌 구석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지요. 풀어보니 꿀떡 5-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새의 눈이 등잔불보다 밝게 빛났지요. 이걸 숨기고 있었어? 내가 보면 밥도 안 먹고 떡부터 먹을 거 아니냐. 물새가 떡 하나를 집어 한 입에 물었지요. 두 뺨이 터질 만큼 물고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처음 움막 부뚜막 위에서 쉰 떡을 훔쳐먹다 걸렸을 때와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다른 것은 이번에는 아무도 빗자루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이가 물새를 보며 피식 웃었지요. 형, 안 먹었어 해봐. 물새가 떡이 가득 찬 입으로 악 먹어서 했습니다. 입에서 떡 부스러기가 튀었지요. 셋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물새가 떡을 삼키고
동이에게 반쪽에 내밀었지요. 먹어. 형이 먹어. 반씩? 동이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 먹는 것을 꽃분이 밥상 너머로 바라보았지요. 꽃분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소리 없이 깊이. 며칠 뒤 꽃분은 동이를 감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지업사 뒤뜰에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주먹만 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평상에 걸터 앉아 동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꽃분 앞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지요. 남편 만수가 쓰던 낡은 대나무 발이었습니다. 올이 닳아 반들반들해진 발. 꽃분이 밤마다 올을 갈라보고 간격을 재고 손끝으로 더듬던 그 발이었지요. 꽃분이 발을 동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발이다. 동이의 손이 떨렸지요. 아이가 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나무 올 사이로 햇살이 가느다란 줄무늬를 만들며 아이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지요. 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꽃분이 동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 아래서 동이는 처음으로 지붕을 얻은 것이었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떠돌던 아이에게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동이의 발치에 굴러왔지요.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감을 집어 올려 꽃분에게 내밀었습니다. 꽃분이 그것을 받아들고 웃었지요. 감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평상 위에 겹쳐 있었지요. 그 뒤 꽃분은 동이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통 앞에서 나란히 선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어미와 아들이었지요. 꽃분의 종이는 왕실에 올리는 진상품이 되었고 먼 고을에서도 그 종이를 구하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꽃분의 지업사 문턱은 늘 낮았지요. 종이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사람이 오면 꽃분은 예전처럼 종이 한두 장을 덜어주었습니다. 동이가 아주머니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하면 꽃분은 남는 건 나중에 생각해 했지요. 물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업사 처마 밑에 자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살았지요. 낮에는 개울가 바위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슬금슬금 밥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떡이 있는 날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가장 먼저 앉아 있었지요. 꽃분이 지통 앞에서 종이를 뜰 때마다 물새는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지통 안의 물이 유난히 고르게 움직이는 날이 있었지요. 꽃분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갸우하며 오늘따라 물이 참 곱네했습니다. 물새는 모른 척 하품을 했지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이듬해 여름이 왔습니다. 꽃분이 새 지통 앞에 서 있었지요. 깨끗하고 넉넉한 지통이었습니다. 지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물 위에 잔잔한 소용돌이가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 알 것도 없었지요. 꽃분은 그 소용돌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동이가 지통 옆에 서서 대나무 발을 잡고 있었지요. 만수의 발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꽃분이 소매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동이가 올려다보며 웃었지요. 꽃분이 발을 물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지요. 물이 발을 감싸 흐르며 섬유가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꽃분이 발을 들어 올렸지요. 발 위에 하얀 종이가 한 장 떠 있었습니다. 햇볕에 비추자
종이 결 속에서 가느다란 물결 무늬가 한번 반짝이고 사라졌지요. 만수의 도장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업사 뒤뜰 당나무 밭에서 하얀 꽃잎이 날려왔지요. 꽃잎이 지통 위를 스치고 동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꽃분에 쪽진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개울가 바위 위에서 물새가 드러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뾰족한 귀가 물소리와 방망이 소리와 동이의 웃음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물새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사람 곁의 물소리는 역시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